네, 오늘은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에서 마련한 과학마을 이야기 제52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과학마을 벽돌한장의 MC 정응채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야말로 최고의 날입니다. 한약재에 관한 이분한테 물어봐야 되는 최고의 박사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최고야 박사님께서는 그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박사님은 주로 이 한약재에 대한 표준화, 어디서 이걸 재배하든지 가지고 와서 표준화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 정의된 어떤 약초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합니다. 젊은 과학자로서의 과학은 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학위시습이다. 배우고 익히고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학습하면 바로 자기께 되고 과학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멋쟁이시죠? 네. 우리 그 이름만큼이나 최고이신 우리 최고야 박사님을 모시고 한의학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다. 우리 최고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의학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통 의학을 한의학이라고 하죠. 한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글자죠. 한식,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한식이라고 합니다. 한복, 전통 의상을 한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한약은 우리나라의 전통 약이 되겠죠. 약은 순 우리말로 뭘까요? 네, 없습니다. 약은 그냥 약입니다. 안타깝게도 약에 대한 순 우리말 제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한약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똑같은 것을 고려약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자기들을 한국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중국은 중자가 자기 나라의 명칭이죠. 그래서 중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한방약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 이제 방자, 모방자 써가지고 한방약, 그걸 이제 일본식이죠. 그래서 한약이나 고려약이나 중약이나 한방약이나 전부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각 나라마다 부르는 말이 다른 것이죠. 저희 한의학에서 약에 관련된 학문은 이 본초를 다루는 본초학과 방제를 다루는 방제학 두 가지 학문이 크게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우주에 있는 삼라만상 중에서 천연물, 인간이 손대지 않은 자연에 존재하는 것, 이런 것은 뭘까? 이건 인공물이죠. 이것은 인공물이고, 이거 말고 밖에 있는 소나무, 돌, 또 땅속에 뭐 멘틀, 이런 것도 다 천연물이죠. 이 많은 천연물 중에서 약으로 사용되는 것을 생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으로 쓰는데 천연물이 아닌 것은 합성약이겠죠. 공장에서 합성약을 만드는 건. 약으로 쓰는 생약 중에서 한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쓰는 것을 한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약은, 넓은 의미의 약으로 쓰는 천연물인 생약은 한약을 포괄하는 개념이고, 생약 중에는 한약이 아닌 다른 것도 있겠죠. 예를 들면 아마존 원주민들의 전통의학, 아마존 사람들은 한의학적인 원리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생약은 생약이지만 한약은 아니죠. 일부 겹칠 수도 있고 전혀 안 겹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천연물, 생약, 한약 순으로 점점 작아지는 개념이 됩니다. 한약의 개념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삼이랄지 녹각이랄지 감초, 이런 것들은 한약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한약재고요. 이것을 모아가지고 물에다 푹 끓여가지고 새카만 물을 만들어서 쓰디 쓴 거 이거를 먹으면 이거는 한약, 또는 이거 공장에서 가루약이나 알약 같은 걸 만들면 한약 제제가 되는 것이죠.
한약재의 종류를 크게 식물, 동물, 광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물성 한약재, 이는 감초인데요. 감초 같은 식물성 한약재를 제일 많이 쓰지만 이런 귀여운 테디베어 같은 이런 곰도 약으로 쓰고요. 곰의 어떤 부위를 약으로 쓸까요? 네, 곰의 쓸개가 여기 있죠. 이건 이제 웅담이라고 합니다. 곰 쓸개, 곰 웅자에 쓸개 담자를 써가지고 곰을 이렇게 만나면 이제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쓸개 꺼내가지고 말려서 웅담이라는 약으로 쓰는 것이죠. 굉장히 값비싼 약이 됩니다. 우황청심원이라고 하는 약에 웅담이 들어가 있죠. 우황도 들어있지만 또 광물성 약재도 있습니다. 광물은 돌멩이니까 이걸 약으로 쓰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광물 중에서도 인체에 유용한 성분을 가진 광물들이 있어서 약을 쓰고요.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광물은 용골이라는 약재인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광물성 약재입니다. 용골, 용자에다 뼈, 골자, 용의 뼈. 용은 상상의 동물인데 그 상상의 동물의 뼈를 약으로 쓴다는 얘기죠. 용의 뼈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하지만 공룡 화석이란 게 있죠. 공룡 화석 지금 다 있죠. 티라노사우루스 앞발가락을 가루로 내가지고 물에 타서 먹으면 훌륭한 용골 복용하는 것이죠. 네, 그런 건 공룡 화석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이런 매머드나 삼지마나 이런 신생대에 살던 포유동물들의 큰 뼈 화석들을 주로 용골로 채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슘이 많기 때문에 칼슘 필요한 자리, 뭐 상처를 치유한다든지 정신을 안정시킨다든지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죠. 대부분의 식물성 한약재는 대부분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식물약의 이제 부위별 종류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또는 땅속 줄기를 약으로 쓰는 것이 있죠. 이것은 이제 둥글레인데요. 둥글레는 이 둥글레의 땅속 줄기, 땅속에 있어서 다 뿌리 같지만 이거는 줄기에 해당하는 부위죠. 이 땅속 줄기를 잘라가지고 옥죽이라는 이름으로 약으로 씁니다. 둥글레차 많이들 드시죠? 지상부를 쓰는 약재들이 있겠죠. 줄기를 쓰는 약재인데 이건 황벽나무입니다. 나무의 껍질, 줄기 껍질을 벗기면 속에 노란색의 안쪽 수피가 나오는데 이것을 황백이라는 약으로 씁니다. 맛이 아주 쓰고 열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어서 몸에 열이 날 때 복용을 하죠. 잎을 쓰는 약재입니다. 잎을 쓰는 약재 대표적인 것은 저것은 이제 자소엽이라는 약재인데요. 우리말로는 차즈기라고 합니다. 일본 말로는 시소라고 하고 일식집에서 회랑 같이 먹으라고 나오는 깻잎 비슷하게 생겼는데 향이 좀 특이한 그런 식물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자소엽이라는 약으로 쓰죠.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와 함께 저걸 먹으면 훨씬 소화 장애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꽃을 쓰는 약재가 있죠. 이것은 이제 감국 종류인데요. 요즘에 이제 국화과 식물들이 꽃이 많이 피는데 눈이 나쁠 때 눈이 나쁜 것은 대부분 눈에 열이 모여가지고 충혈되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안구에 열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눈으로 일을 해야 되는 저는 날마다 앉아가지고 모니터를 쳐다보는 게 일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국화 종류의 꽃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또 열매를 쓴 약재도 있습니다. 이 열매는 뭘까요? 이건 퀴즈는 아니고요. 이건 산수유입니다. 산수유. 난 산수유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남자한테 정말 좋은 이유는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산수유를 실제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서 역사 속에서의 한약재의 모습을 볼 텐데요. 이게 과학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역사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전으로 보는 한약재의 역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고전의서, 전통적으로 아주 중시되었던 의학에 관련된 책을 고전의서라고 하죠. 가장 근본이 되는 책이 신농본초경입니다. 신농본초경은 신농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초에 대해서 쓴 경전이다. 그래서 신농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이 본초 한약재에 대해서 최초의 경전을 썼다라고 하는 게 이 제목인데요. 실제로는 중국의 전국시대나 진나라 또는 한나라 때쯤에 이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완성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나라 이전에 고대 본초학의 성과를 총정리한 책이 되겠고요. 그래서 365가지의 본초를 상품, 중품, 하품의 3가지 품으로 나눕니다. 이 상품, 중품, 하품이라는 것은 독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품은 늘상 먹어도 내 몸에 유익한 것을 상품이라고 하고 병을 치료할 때 효과가 있지만 병을 치료한 뒤에는 굳이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중품, 그리고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병일 때 그 병에 타겟팅을 해가지고 잠시 쓰고 그 병이 없어지면 즉각 중단해야 되는 것을 이제 하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얼마나 약성의 독성이 강력하냐 약하냐 이걸 기준으로 상중하 세 개로 분류를 했죠. 한의학에서는 군신저사 이론이라고 해서 약물을
이 한약재를 배합을 하는데도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약은 임금이 되는 군약이 되고, 어떤 약은 신하가 되는 신약이 되고, 어떤 약은 그걸 보조하는 좌약이나 사약이 되고, 이거 모여가지고 하나의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이론들이 이미 첫 번째 책인 신농본초경에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증류본초가 이제 송나라 때까지 옵니다. 벌써 이제 2000년이 아니라 이제 1000년 전으로 왔죠. 송나라 당신미가 11세기 말에 썼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였죠, 그때. 이 증류본초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편제가 체계적이고 기존에 증류본초 이전에 나온 모든 본초학 고전들을 총 망라해 놓은 백과사전 형태로 망라해 놓은 책이라서 그 뒤로도 여러 차례 개정판이 나옵니다. 원체 잘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 개정될 때마다 막 이름이 하나씩 붙죠. 경사중류 대관본초, 정화 경사중류 비용본초, 소금 교정 경사중류 비급본초 이렇게 소홍이나 정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황제들 쓰는 연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추가로 개정을 했다는 의미고요. 여기는 총 1748종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본초의 집주나 신수본초보다 상당히 많은 양이 갑자기 늘어났죠. 여기는 또 그 주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보충돼 가지고 정말 좋은 책이고요. 그 뒤에 명나라 때까지도 이 책이 국가적으로 동아시아 전체에서 사용됐고, 우리나라도 고려 시대에 이 증류본초가 수입된 뒤에 조선 시대까지 나라에서 의사를 뽑을 때 교과서로, 이 시험 치는 교과서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본초 강목입니다. 명나라 때 이시진이라는 분이 증류본초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영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본초 강목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여기는 총 1892종의 약재가 실려 있고, 분류를 보시면 방금 전에 보았던 증류본초까지의 분류에 비하면 뭔가 좀 많죠. 이거는 거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내용이 재밌고 또 구성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발간된 책자가 몇백 년 뒤에는 유럽에서도 라틴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유럽 사람들도 이 본초 강목을 즐겨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나라 이전까지는 증류본초, 명나라 이후에는 본초 강목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고려시대까지의 문헌들은 별로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야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의 세종대왕 시절이죠. 그때 유효통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세종대왕께서 직접 명령을 해가지고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편찬을 했죠.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에서 생산되는 약을 좀 써라. 그래서 향약, 그리고 집성방, 그런 향약이 있기만 하면 뭐하냐, 그 향약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를 좀 책으로 써서 대중들에게 전수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집성방, 처방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이 됩니다. 그래서 총 85권의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 이 분류 체계 자체는 증류본초의 체계와 거의 흡사합니다. 내용도 거의 증류본초 내용이고요. 그래서 조선시대도 송나라 증류본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동의보감이 나오는 것이죠.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동의보감 자랑스러운 2009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됐죠. 등재된 것은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가 등재된 게 아니라 동의보감 초판 완질본 1권부터 25권까지 있는 전체가 있는 완질본이 남아있는 게 있어서, 아까 중국 거는 별로 남아있는 게 없었죠. 근데 우리 동의보감은 조선시대 거기 때문에 남아있습니다. 그 전체 남아있는 거 2종이 등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록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을 담고 있는 책 자체가 종이책에 남아있느냐, 이걸 중시합니다. 이건 17세기 초까지의 동아시아 의학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해서 교과서처럼 만들어 놓은 훌륭한 책이고요. 이거는 선조의 명을 받아서 당시 임금의 명에 따라서 민중의료를 실현했다는 그 의미를 높이 사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해준 것입니다. 한글로 양명이 기재되어 있는 최초의 종합의서 중에 한글이 등장하는 최초의 책이 동의보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역사 기록을 한번 볼까요? 인삼이 가장 이제 관심도가 높은 것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고려인삼에 대해서 볼까요? 고려인삼이라는 것이 최초로 언급된 것은 도원경의 본초인, 아까 언급된 책이죠. 그 책에 고려삼이라는 것이 인삼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고려삼이라고 해놓고 고려라고 하는 곳은 즉 요동이다라고 됩니다. 요동반도의 동쪽을 요동이라고 하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만주죠. 근데 고려삼이라고 할 때 그 고려는 고구려입니다. 왜냐하면 도원경은 중국 양나라 사람이고요. 양나라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이기 때문에 고려가 아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겠죠. 그리고 고구려가 장수왕 이후에 국호를 고려라고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고구려라고 부르지만 이미 고구려의 후반부에는 고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본초인 집주에는 고려삼 이후에 백제삼과 신라삼도 언급이 됩니다. 그 말은 고려가 아니라 고구려라는 얘기죠. 고려 인삼이 아니고 고구려 인삼이었다. 옛날에 최초에는. 현재로서는 이 종을 가리킵니다. 파나스 진생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종, 이 종을 고려 인삼이라고 부르고 킹키폴리우스나 자포니쿠스나 노토진생 같은 다른 종들은 각각 서양삼, 주조인삼, 37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달리 부릅니다. 이 파나스 진생 이 한 종만 지금은 고려 인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산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종이 중요합니다. 다음 홍삼이 또 관심사이죠. 이런 책에 보시면 책에 홍삼은 언제부터 민간에 알려지기 시작했을까? 고려 도경 1123년에 보면 산삼을 증숙한 것과 백삼이 있는데 이 증숙한 것이 홍삼이라고 보면 홍삼의 역사는 1000년이다. 1000년 역사의 홍삼. 좋다. 하는데 과연 그런가 찾아봤습니다. 정조, 순조 이 사이에 17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이제 홍삼이 대대적으로 제조가 되고 또 국가의 공인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1000년 역사의 홍삼이 아니고 한 100년쯤 역사에 잘해주면 한 200년쯤 역사의 홍삼이 되겠죠. 산삼은 결국은 인삼입니다. 식물학적으로는 인삼과 산삼은 동일합니다. 유전자도 동일하고 그냥 품종으로서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동일합니다. 근데 인삼이라고 하는 것은 산삼은 단연생 초본이죠. 여러 해 살이 풀입니다. 풀이에요. 풀이 100년을 살고 650년을 살고 이런 것은 풀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나무라고 봐야죠. 어떤 신만이의 증언입니다. 이 신만이는 나도 산삼을 캘 수 있다 이런 책도 쓰신 분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만이신데 이분의 증언입니다. 설악산과 같은 높은 산지는 자기네가 보기에 산삼이 자생 환경이 아니다. 자기도 연수 15년 이상인 산삼은 평생 2번밖에 못 봤다. 12년간도 흔치 않다. 최대 수명은 내가 보기엔 20-30년 된 것 같다. 이거 아까 그 제약회사의 실험과 동일하는 경우죠. 100년 단위는 무조건 사기다. 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산삼을 찾으려면 어디 가면 되냐? 인삼밭 옆에 산에 가면 있다. 인삼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까치가 열매를 먹고 그 옆에 산에 가서 배설을 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면 그것이 이제 산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산삼은 인삼을 오랫동안 재배했던 그 지역 근처에 산에 가면 산삼이 있는 거죠. 2015년에 중국의 튜유유라는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이 수상한 것은 아르테미시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말라리아에 치료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덕분에 말라리아로 죽을 사람들을 많이 살렸으니까 그 공을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았죠. 이분이 어떻게 그 아르테미시닌이라고 하는 성분을 찾았느냐? 1969년도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생긴 말라리아 치료제 개발 연구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0가지의 말라리아 치료했던 한약 처방을 선발해서 그중에 640개의 삭수가 보이는 처방을 선발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약재, 한약재 200가지 종류 중에서 추출물을 380종 제조해서 스크리닝 해본 것이죠. 그랬더니 이 독성식물인 상산에서는 효과가 좋았는데 이건 독성이 있기 때문에 뭐 복용할 수가 없어요. 개똥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는데 조금 싹수가 보이긴 보이는데 탁월하진 않았다. 실험을 하다가 옛날 책을 보니까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책에 치한열 제학방 추웠다가 뜨거웠다가 하는 이거 원래 학질이라는 거 말라리아라는 것이 더웠다 추웠다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학질을 치료하는 처방 중에서 하나의 처방이 청호, 개똥쑥을 한 주물, 물 한 되에다가 담가가지고 짜서 즙을 내서 다 먹어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를 끓여라 라고 한 게 없어요. 탕이라고 써 있으면 끓이라는데 담궈서 그래서 열을 가하면 안 되나? 했더니 개똥쑥 추출물의 활성 성분이 고온에서 파괴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온으로 추출하니까 효과가 좋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저온에서 활성을 보이고 고온에서 파괴되는 성분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75년도에 규명하니까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미시닌이라고 하는 분자로 표현된 거죠. 그래서 이런 고전 의서, 역사에 나오는 기록 한 줄, 요 한 줄 때문에 이 부분은 노벨상을 받은 것이죠.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요 캐릭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한의학연구원의 마스코트인 키오미의 캐릭터입니다. 저희 키오미 유튜브 채널 들어가서 좀 좋아요도 해주시고
네, 최고야 박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미생물학자인데 아까 알테미신 그 개똥쑥에 나온 말라리아 약은 저희 미생물학자들은 이 한의학자들은 이 풀을 키워서 거기서 추출을 하지만 저희 미생물학자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을 조작을 해서 미생물에다가 키우면 또 탱크에서 공장에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분야이긴 똑같은 약을 생산하는데 이렇게 서로 기술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걸 오늘 좀 보면서 느꼈고요. 자, 지금부터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우리 방청하고 계시는 몇 분들 계시는데 질의응답 시간으로 시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나라도 이제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서 농사를 계속 이제 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 곳에서 인삼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농약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몸에 좋으려고 인삼을 먹는 건데 그 인삼을 먹는 효능보다 그러면 농약을 더 많이 먹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궁금해가지고. 예, 이제 농약 피해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할 수 있긴 하겠지만 모든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인삼은 농약 검사를 하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농약 검사에서 오버가 돼버리면 못 파니까 농가에서도 보통 6년근을 먹는다고 치면 한 3년근, 4년근까지 농약을 좀 치더라도 5년근, 6년근 때는 농약을 안 쳐버립니다. 혹시나 나올까 봐서. 그리고 농약이 나오더라도 흐르는 물에다가 한 30초만 씻어도 현재 시중에 허가된 농약은 대부분 수용성이기 때문에 한 30년 90% 이상이 다 제거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또 좀 농약 먹어도 농담이고 실제로 검출이 안 됩니다. 검출이 안 되고 모니터링 다 해서 나온 거니까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자녀 교육하는 입장에서 여쭤볼게요. 한글도 유창하게 못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한자까지 어떻게 가르치냐 싶어가지고 저는 못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한자를 잘 하시니까 책도 그런 옛날 고문원도 줄줄줄 읽으실 거고 그 남다른 그런 정보들도 지식도 얻게 되실 텐데 저는 아들의 한자를 가르쳐야 될까요?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서예학원 다니면서 한자에 좀 한번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무엇보다도 무협지를 좋아했으니까 무협지를 제대로 보려면 역시 거기 나온 각종 무공 초식들이 한자로 써 있는데 그 의미를 알면 재밌거든요. 결국 뭐냐면 재밌으면 지가 합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가 없으면 안 하고 안 해도 아무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영어를 잘하면 좋지만 한자를 잘한다고 해서 크게 도움되는 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이런 고문을 본다든지 또는 고고학이나 역사학을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분야가 아니라면 저는 그보다는 좋아하는 거를 저는 그게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요. 이런 생명공학을 기초로 하는 어떤 양약, 한약에 의하면 양약의 측면에서는 사실은 대립적인 어떤 입장이 있는데 왜냐하면 한약은 어떤 추출물 개념에서 먹고 이렇게 양약은 아까 아스피린처럼 특정 하나의 성분을 먹고 그 성분이 어떤 기작에 의해서 이렇게 약효가 있는지를 정확히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지 않으면 이제 허가가 안 되는 그런 그 규제가 있거든요. 한의학 쪽에서는 그런 양약을 쳐다보는 입장 또는 그런 양약적인 측면에서는 한의학을 조금 등한시하는 또는 얕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의학 하신 분들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소수자로서 왜냐하면 전체 보건의료 파이 중에서 한의학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한 4% 내지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 시장 규모가. 물론 이제 건기시까지 하면 엄청나게 커지긴 하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상호보완적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명확한 타겟이 있고 그 타겟을 치료하는 명확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좋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그런 양약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합성약이나 최신 신약이 있지만 그런 약들이 아직 발명이 안 된 그런 분야가 또 있죠. 시장성이 없거나 또는 그 규제를 문턱을 넘지 못해가지고 증상은 있는데 치료할 약이 없는 그런 분야가 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는 또 한약을 쓰면 일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거라서 저는 둘 다 서로
돕고 살면 그렇죠. 좋지 않겠나 예, 예. 생각합니다. 그 제가 알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분도 이 침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한번 여쭤봤죠. 그러니까 한의학에서 보는 그런 혈하고 그 신경외과적인 측면에서 그 침을 놓고 있는데 그게 같냐 틀리냐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는 같고 어디에는 또 다른 곳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호 보완적이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 중국 고전부터 저희 나라의 의학서까지 전체를 리뷰를 해주신 우리 최고야 박사님께서 우리 전에 듣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스토리를 들어서 사실은 준비해 오신 모든 부분들을 좀 사랑방에 앉아서 들은 것처럼 좀 하나씩 좀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을 많이 쓸 수 없어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재밌는 얘기로 들려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그 매달 두 번째 화요일 날 저녁에 맞이하는 그 과학마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